한때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가 어느새 2만원 시대가 됐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렇게 가격이 4배나 뛰는 동안 정작 미용실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미용실은 한국에서 가장 안 망하는 업종 1위였습니다. 생존율 91.1%. 그야말로 무너질 수 없는 업종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루 34곳씩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자르며 느낀 그 찜찜함의 정체를 오늘 숫자가 전부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용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미용실이 망한다는 말,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머리는 누구나 계속 자라고 한 달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미용실은 오랫동안 한국에서 가장 안 망하는 업종 1위로 꼽혀왔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숫자가 그랬습니다. 창업하고 1년 뒤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무려 91.1%였거든요. 우리가 평소 관심 갖는 100가지 생활업종 중에서 단연 1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는 다른 업종과 나란히 놓고 보면 바로 와닿습니다. 한때 동네마다 넘쳐나던 PC방은 1년 생존율이 65.8%였습니다. 열의 셋은 한 해를 못 넘기고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미용실은 3년이 지나도 73.4%가 멀쩡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생활업종 중 1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용실은 무너질 수 없는 업종, 망하는 게 더 이상한 업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너도 나도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미용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약 11만 개입니다. 길 가다 한 집 건너 보이는 그 편의점이 전국에 5만 5천 개 정도니까 미용실은 그 2배가 깔려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안전하다고 믿었으니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안전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미용실이 13,280곳이었습니다. 그냥 많이 닫은 정도가 아닙니다.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폐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22년에 11,503곳이 닫았고 223년엔 12,646곳, 그리고 2024년엔 다시 그 위를 넘어선 겁니다. 한 번 삐끗한 게 아니라 해마다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속도가 지금도 안 멈췄다는 겁니다. 2025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단 8개월 만에 8,229곳이 사라졌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하루에 약 34곳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어딘가의 미용실은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머리값은 계속 비싸졌는데 정작 미용실은 가장 안전하다던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싼데 왜 망할까요? 머리는 계속 자라는데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미용실에서 느꼈던 그 찜찜함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단단했던 이 업종을 대체 누가 먼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걸까요? 범인은 의외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단단했던 이 업종에 먼저 등을 돌린 범인이 우리 자신이라면 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게 된 걸까요? 답은 누구나 한 번쯤 미용실 의자에 앉아 느껴봤을 그 감정에 있습니다. 바로 비싼데 실력은 그대로 라는 찜찜함이죠. 먼저 가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성인 여성 커트 평균 가격은 19,558원입니다. 2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이게 5년 전인 2020년에는 15,789원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약 24%가 오른 겁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단독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옆에 놓아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같은 5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약 12%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 커트값이 우리가 사 먹는 라면, 우유, 버스비가 오른 속도에 딱 2배로 뛴 겁니다. 자, 그런데 가격만 2배 속도로 올랐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했을 겁니다. 진짜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이죠. 돈은 그만큼 더 내는데 받는 것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는 점입니다. 댓글창에서 가장 뜨거운 분노가 바로 여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2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6만원짜리 시술을 예약하고 갔는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 디자이너가 머릿결 상태를 보더니 이런저런 추가 시술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클리닉을 더하고 케어를 더하고 어느새 영수증에는 18만원이 찍혀있죠. 분명 6만원이라고 보고 갔는데 3배가 된 겁니다.
거절하자니 이미 머리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고 받자니 속이 쓰립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더 흔하죠. 마음에 드는 머리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끝나고 거울을 보면 전혀 다른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그저 참고였을 뿐인 거죠. 같은 돈, 아니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 불일치. 이게 쌓이고 쌓여서 비싸기만 하고 실력은 그대로 나는 한 줄 분노로 터져 나온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왜 우리 동네는 어딜 가나 가격이 똑같냐는 겁니다. 옆집도 2만 원, 그 옆집도 2만 원. 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거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슷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법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담합이 되려면 가게들이 서로 우리 다 같이 2만 원으로 올리자고 약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약속 없이 그냥 가격이 비슷해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약속도 안 했는데 왜 약속한 것처럼 가격이 똑같아질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미용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비용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권이니 임대료가 비슷하고 같은 거래처에서 약과 재료를 떼오니 재료비가 비슷하고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도 똑같이 적용받죠. 들어가는 돈이 다 같은데 남겨야 할 마진도 비슷하다 보니 매겨지는 가격도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같은 무게의 짐을 진 사람들이 결국 같은 보폭으로 걷게 되는 것에 가깝죠. 게다가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비교하고 따져볼 장치도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가게 밖에 가격을 표시하라는 제도가 시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워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남아버렸죠. 결국 소비자는 가격이 왜 이런지 따져볼 정보도 없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결과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분노할 만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용실에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반격이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이렇게 비싸기만 하고 못 믿겠다는 마음이 쌓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미용실에 안 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반격이 생각보다 훨씬 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이소입니다. 2025년 다이소가 봉고데기와 브러쉬 고데기를 각각 5,000원에 내놨는데요. 결과는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매대에 깔리기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미용실 한번 갈 돈이면 고데기 4개를 사고도 남는 가격이니까요.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비싼 돈 내고 줄 서서 기다릴 바에야 5,000원짜리 사다가 집에서 직접 해보겠다고요. 이건 고데기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다이소에서 헤어 가위 매출이 1년 전보다 6% 늘었고 염색약은 무려 20%나 뛰었습니다. 가위를 사서 앞머리를 직접 다듬고 염색약을 사서 집에서 새치를 가립니다. 미용실에서 하던 일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손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잠깐 유행하다 말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쓰는 미용기계, 그러니까 홈케어 기기 시장이 2018년에 약 5천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단 4년 만에 3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2030년이면 약 3조 4천억 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마다 10% 넘게 자라는 시장이라는 거죠.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었다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용실을 잠깐 멀리한 게 아니라 아예 내 손으로 한다는 새로운 흐름이 단단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비싸면 안 가면 그만이라던 그 단순한 생각이 이제는 수조 원짜리 산업이 됐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선 통쾌한 일입니다. 더 이상 비싼 가격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미용실 위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진짜 충격은 미용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커트 한 번에 2만 원, 펌은 10몇만 원. 이렇게 비싼데 미용실 원장님들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손님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용업 사업체 가운데 한 달에 손해주는 영업이익이 3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67.7%입니다. 영업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손님한테 받은 돈에서 가게 임대료, 머리에 바르는 재료비, 직원 월급 다 빼고 원장님 주머니에 진짜로 남는 돈입니다. 그게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되는 미용실이 10곳 중 거의 7곳이라는 겁니다.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샵으로 좁히면 이 비율은 69.9%로 더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가위 들고 서서 손님을 받았는데 정작 통장에 찍히는 건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전국 미용실의 67%는 1년 매출 자체가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떨까요? 여기가 더 아픕니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는 스태프들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94%로 조사됐습니다. 일하는 사람 10명 중 9명 넘게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시급조차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다고 욕했던 그 미용실 안에서는 원장도 직원도 다들 못 벌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은 비싸다고 떠나고, 떠나니까 가격을 또 올리고, 올리니까 더 떠나고, 빠져나가려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에 다 함께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텅 비어가는 자리로 전혀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글로벌 자본입니다. 2025년 9월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블랙스톤이 우리가 다 아는 주노 헤어의 지분 70% 이상을 사들이며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주노 헤어는 전국의 매장이 약 180개, 일하는 직원만 3,000명에 달하는 회사인데요.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약 8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미용업이 글로벌 자본의 통째로 넘어간 첫 사례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은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데 한쪽에서는 미용실 회사 하나가 8천억짜리 매물로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수가 보내는 진짜 신호는 앞으로 동네 가게가 있던 그 자리를 이렇게 돈과 브랜드를 갖춘 자본이 하나씩 채워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미용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정체입니다. 위로는 자본이 받쳐주는 프리미엄 살롱이 올라가고 아래로는 다이소 같은 저가 흐름이 깔리면서 위와 아래로 쫙 갈라지는 갈림길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 갈라짐 사이에서 가운데가 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가운데부터 먼저 무너질까요? 위에 있는 프리미엄은 두툼한 자본과 브랜드라는 무기로 비싼 값을 받으며 버팁니다. 아래에 있는 저가는 박리담에, 그러니까 한 명당 마진은 적어도 손님을 잔뜩 받아 버티죠. 그런데 가운데 낀 평범한 동네 미용실은 내세울 브랜드도 없고 그렇다고 손님을 몰아칠 만큼 싸지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한 채 양쪽 무기를 다 갖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위도 아래도 아닌 적당한 가격의 평범한 동네 미용실, 바로 우리가 늘 다니던 그 미용실이 이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미래연구원도 지금의 위기를 잠깐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니라 영세한 동네 가게 자리를 자본이 대체하는 구조적 전환기라고 진단합니다. 비싸다는 손님 원망도, 못 번다는 원장님 한숨도 결국은 이 거대한 판가리의 한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미용실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 본 그림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싼데 실력은 그대로라며 손님은 등을 돌리고 정작 원장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못 가져가고 그렇게 비어버린 자리로 거대한 자본이 들어옵니다. 위로는 프리미엄, 아래로는 저가 체인으로 갈라지면서 가운데 있던 평범한 동네 미용실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죠. 가장 안 망한다던 1위 업종조차 결국 중간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미용실에서만 깜빡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95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새로 문 여는 가게 대비 문 닫는 가게의 비율도 2020년 60%대에서 2024년엔 85%까지 치솟았죠. 국회 미래연구원은 이걸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라고 진단합니다. 판 자체가 갈아엎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중간이 사라지는 이 신호는 어쩌면 내 직업에도, 내 동네에도, 내 노후에도 똑같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살아남는 미용실들에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 손님을 다시 불러 모으거나 단골 한 명 한 명을 데이터로 챙기며 관계를 붙잡은 곳들이었습니다. 결국 견화의 방향을 남보다 먼저 읽은 사람이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 미용실은 지금 어떤가요? 셔터를 내린 곳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북적이나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제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짚어드리는 영상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MF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든 적 없던 한국 편의점이 올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IMF도 코로나도 버텨낸 한국 편의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처음으로 줄어드는 걸까요? 사상 첫 역성장, 1분기 영업이익 39% 추락, 그리고 일본보다 더 촘촘해져 버린 이 좁은 나라의 포화 상태. 끝까지 보시면 내 동네 편의점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지갑과 내 창업 계획에 어떤 경고등이 켜진 건지 소름 돋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주요 4사의 편의점 점포 수가 54,852개입니다. 바로 전년도 대비 딱 20개가 줄었습니다. 그냥 보면 20개쯤이야 싶은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0개가 1988년에 한국에 편의점이 처음 들어온 이래 36년 만에 처음으로 찍힌 마이너스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IMF 외환위기 때도 편의점은 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자영업이 전부 무너지던 그 해에도 편의점은 늘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골목 상권이 다 죽어도 편의점 숫자만큼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편의점 불패 신화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36년짜리 기록이 2024년에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1분기 주요 편의점사들의 영업이익 합계가 1년 전 대비 약 39% 줄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100원 남기던 회사가 올해는 61원밖에 못 남긴 셈입니다. 업계에서 사상 첫 영업이익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체감 지표는 더 선명합니다. 2025년 2분기 전국 편의점 개업률이 2.7%, 폐업률이 3.6%를 찍었습니다. 새로 문 연 곳이 217곳인데 문 닫은 곳이 289곳입니다. 개업이 폐업을 앞선 게 아니라 폐업이 개업을 앞지른 첫 분기입니다. 쉽게 말해 매일 문 여는 가게보다 문 닫는 가게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브랜드별로 쪼개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세븐일레븐은 2024년 한 해 동안 점포가 978개 줄었습니다. 이마트24도 같은 해 468개가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늘어난 CU마저 순증폭이 2023년 975개에서 2024년 696개로 꺾였습니다. 태풍에도 코로나에도 꿋꿋하게 버티던 건물이 이제는 맑은 날 갑자기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불패 신화에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금이 갔을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부터 보시죠. 그럼 이 불패 신화에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금이 갔을까요? 답은 지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편의점 하면 일본을 떠올리죠. 편의점 대국이라는 말까지 붙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요 4사 편의점 수는 54,852개, 일본 전체 편의점 수는 55,736개입니다. 차이가 1000개가 채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많구나 정도예요. 그런데 인구를 붙이는 순간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인구당 밀도를 계산해보면 일본은 약 2200명당 편의점 1개꼴이고 한국은 약 910명당 1개꼴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편의점이 일본보다 2배 이상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인구는 일본의 절반인 나라에 점포는 비슷하게 깔린 겁니다. 같은 동네에 주유소 10개를 박아놓은 꼴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본사들이 욕심을 냈다. 이런 식으로 사람 문제로 돌리면 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구조,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로 보시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2018년에 도입된 자율규약이에요. 이 규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브랜드는 250m 내에 새로 못 낸다 말은 깔끔하죠.
그런데 허점이 3개나 있습니다. 첫째, 250m 기준이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보거리입니다. 골목을 돌아가면 실제 두 매장은 훨씬 가까워도 규약은 통과됩니다. 둘째, 자율규약이라 강제성이 없습니다. 어기면 그만이에요. 셋째, 같은 점주가 여러 점포를 운영하면 거리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 브랜드 사이에는 거리 제한 자체가 아예 없어요. CU 바로 옆에 GS25가 붙고 그 옆에 세븐일레븐이 들어가는 풍경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한 줄로 다 설명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면요. 이건 한쪽에만 브레이크가 달린 자동차 같은 겁니다. 동일 브랜드 쪽에는 브레이크 비슷한 게 걸려 있는데 타 브랜드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속도 조절이 안 되니까 차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설계 자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가요? 혹시 1km 반경 안에 편의점 10개쯤 세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한 달 사이에 집 근처 3개가 닫았다는 이야기가 댓글에 꽤 올라옵니다. 체감이 숫자랑 정확히 맞물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제는 본사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CU를 한번 볼까요? 2023년에는 한 해 순증 975개로 무서운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696개, 2025년에는 253개까지 떨어져요. 순증폭이 2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업계 1위급인 본사조차 더 이상 내지 않는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포화만이 원인이었다면 그래도 팔리면 된다는 답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의점이 처음으로 비싼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포화만이 원인이었다면 그래도 팔리면 된다는 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편의점이 처음으로 비싼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2025년 오픈 서베이 조사 결과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본 사람 76.6%가 다른 채널보다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3명입니다. 한두 명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전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숫자입니다. 편의점 이용률은 여전히 83.1%로 높습니다. 10명 중 8명은 여전히 편의점에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월 평균 방문 횟수는 8.5회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즉,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덜 가는 패턴이 자리 잡은 겁니다. 급할 때만 들르고 장바구니는 다른 데서 채우는 그런 동선으로 바뀐 거죠. 예전에 편의점은 조금 비싸도 편한 곳이었습니다. 편이라는 가치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받던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편한데 너무 비싼 곳이 돼버렸습니다. 편의의 프리미엄 공식이 깨진 순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숫자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다이소입니다. 2024년 매출 3조 9,689억 원, 전년 대비 14.7% 성장. 2025년은 4조 5,363억 원, 다시 14.3% 성장. 2년 연속 두 자릿수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중에서 이 정도 성장률을 유지하는 곳은 다이소가 유일합니다. 편의점에서 3,000원이면 살 물건을 다이소 가면 1,000원이고, 그러면 당연히 발길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쿠팡도 무섭습니다. 2025년 2분기 신선식품 매출이 전년 대비 25% 늘었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으로 신선 즉석 영역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어요. 예전에 편의점이 독점하던 지금 당장 필요한 한 끼 시장이 쿠팡으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마트가 방어선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소와 쿠팡에 밀리지 않으려고 5,000원 이하만 파는 존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형마트가 다이소를 의식해서 초저가 코너를 여는 상황 자체가 유통지형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소비자들의 머릿속도 이미 정리가 끝났습니다. 같은 오픈 서베이 조사에서 편의점을 대신할 수 있는 채널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동네 슈퍼와 SSM을 꼽은 비율이 88.9%까지 올랐습니다. 전년보다 18.1%포인트나 뛴 수치예요. 1년 사이에 동네 슈퍼를 대체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20%포인트 늘어났다는 건 소비자가 이미 이탈 동선을 찾아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생수, 우유, 계란, 라면 같은 기본 생필품을 편의점에서 사시나요? 아니면 동네 슈퍼나 다이소, 쿠팡에서 사시나요?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조 변화의 실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화 때문에 한 동네에 편의점이 너무 많아졌고 그 와중에 소비자의 4명 중 3명은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대신 갈 곳은 다이소, 쿠팡, 동네 슈퍼로 이미 짜여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포화도 심각하고 비싸서 안 팔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 편의점 본사는 2025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본사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답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폐업이 개업을 앞지르는데 정말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GS 리테일 편의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7% 올랐고요. BGF 리테일은 7.1% 올랐습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시기에 본사 숫자만 왜 저렇게 반등한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구조적 회복이 아닙니다. 정부가 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잠깐 지나간 자리에 남은 일회성 효과일 뿐이에요. 해풍이 지나간 뒤 하늘이 잠깐 개는 거랑 비슷합니다. 뿌리 자체는 그대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일회성 반등이 왜 점주가 아니라 본사 쪽으로 먼저 떨어졌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답은 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편의점 수익은 본사와 점주가 나눠 가집니다. 문제는 나누는 비율이 누가 돈을 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맹주가 전액 투자해서 가게를 연 경우 점주 몫은 80에서 81% 정도 됩니다. GS25가 81%, CU와 세븐일레븐이 80%로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본사가 전액 투자한 매장으로 가면 숫자가 확 바뀝니다. CU 60%, GS25 46%, 세븐일레븐 45%. 같은 가게, 같은 매출인데 투자 주체만 바뀌면 점주 몫이 30%포인트에서 많게는 35%포인트까지 주저앉는 구조입니다. 80% 대 45%.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왜 본사는 매출이 줄어도 버티고 점주는 곧바로 휘청이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동차를 두 사람이 같이 몰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한쪽에만 달려있는 셈이에요. 매출이 내려가면 한쪽 핸들만 꺾이고 한쪽은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 구조가 점주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거꾸로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마트24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마트24는 매달 160만원씩 차액 가맹금을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걸 일부 점포에서 로열티 방식 71대 29배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여한 19개 점포에서 월 평균 63만 3천원, 많게는 월 139만원까지 점주 수익이 늘었어요. 가게를 바꾼 것도 아니고 매출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계약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만큼이 점주 주머니로 더 들어온 겁니다. 기존 구조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를 실험 하나로 보여준 셈이죠. 여기에 PB, 그러니까 본사가 직접 만드는 자체 브랜드 상품 비중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26에서 27% 수준이던 편의점 3사 PB 비중은 2025년 3분기 29%를 넘겨 30% 근처까지 왔어요. 본사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마진을 방어할 카드가 PB거든요. 그런데 점주 입장에서는 발주 선택지도 좁아지고 마진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감이 흐려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본사도 절대 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구조에 있죠. 본사 역시 세븐일레븐처럼 7개 분기 연속 적자인 곳도 있고 시장 포화와 소비 이탈 앞에서 똑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출이 흔들릴 때 한쪽에만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계약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숫자만 들으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이 실제로 한 점주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실제 자료를 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2024년 기준 편의점 한 곳의 일평균 매출은 약 154만 2천 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대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죠. 숫자만 보면 꽤 큰 가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료,
발주 원가, 본사 배분을 차례로 빼고 나면 점주 손에 남는 월 순이익은 대체로 25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입니다. 순이익률로는 평균 8%에서 15%, 입지가 좋은지 24시간을 돌리는지 심야 알바가 구해지는지에 따라 바로 옆 가게끼리도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무거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월 근무 시간은 흔히 250시간에서 300시간대입니다. 법정주 40시간을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74시간, 많게는 2배 가까이 일하는 겁니다. 하루 10시간씩 한 달을 꽉 채워도 최저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아르바이트 3명을 쓴 것보다 못 버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주말도 명절도 계산이 잘 맞지 않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게 점주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손실이 약 1,550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점주 한 명이 하루 15시간에 버텨도 가게 장부가 흔들리고 본사조차도 분기마다 적자를 찍고 있는 겁니다. 배를 탔는데 배 바닥에 이미 구멍이 나 있던 셈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을 하시는 점주분들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이 숫자는 그럴듯해 보였고 계약서는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읽혔습니다. 환경이 바뀐 겁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촘촘해졌고 소비자가 이탈 동선을 찾아냈고 계약에 비대칭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한 사람은 300시간씩 그 매대 앞에 서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이 아는 동네 편의점 사장님도 지금 이 구조 안에 그대로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앞으로 볼 장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계 재편의 시그널은 이미 3개가 켜졌습니다. 본사의 출점 축소, PB 강화, 그리고 저효율 매장을 닫고 새 자리는 까다롭게만 여는 이른바 스크랩앤빌드 전략입니다. CU의 순증폭은 급락했고 GS25는 사상 첫 역성장을 찍었죠. 업계가 스스로 다이어트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3분기에 잠깐 올라온 숫자, 그 일회성 반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밀어올린 수치지 뿌리가 바뀐 게 아닙니다. 태풍 직후에 잠깐 갠 하늘 같은 거죠. 진짜 구조적 회복은 자율규약 개정, 로열티 재협상, 대체 채널 대응, 이 3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라면 편의점은 곧 편의라는 공식을 한번 재점검해보세요. 동네 슈퍼, 다이소, 온라인 신선 채널로 이어지는 내 대체 동선을 미리 확보해두면 내 지갑이 먼저 편해집니다. 둘째, 편의점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서의 투자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점주 전액 투자냐, 본사 전액 투자냐, 그 한 줄만으로 내 몫이 80%인지 45%인지가 갈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직 점주 3분 이상 직접 인터뷰해 보시고요. 셋째, 모두에게 드리는 기준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일회성 쿠폰 효과를 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업계 회복 여부를 판단하세요. 그 숫자가 진짜 체온계입니다. 오늘 동네 편의점 한번 둘러보시면서 어떤 신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간판 불빛, 셔터 내려온 시간, 진열대 앞자리의 PB 비중. 이 3가지만 봐도 이 영상에서 본 숫자가 내 생활 반경 안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구독하고 영상 보시면 다음엔 편의점 배채 채널 3곳의 실제 가성비를 비교해보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